So, I told her if you can't beat them, join them. Really? How original. 위로금이었습니다. 받으시고 깔끔하게 꺼지세요. 예비 시어머니가 두툼한 돈봉투를 테이블 위에 던지자 34살 딸의 눈에서 참았던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67 아버지의 주먹은 하얗게 질릴 때까지 떨리고 있었습니다. 당신 같은 급이 감히 우리 집안에 기어들어온다는 모욕에도 아버지는 이를 악물고 한마디도 하지 않았지만 그의 눈빛은 서서히 차갑게 얼어붙어갔습니다. 그 순간 아버지가 물잔을 번쩍 들어 테이블 위에 내리쳤고 룸 전체가 얼어붙은 정적 속에서 단 한마디를 내뱉었습니다. 좋습니다. 파혼하죠. 축복받아야 할 상견례 장소에서 파혼 얘기가 나온 것은 도대체 무슨 일일까요? 사연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어디서 보고 계신지 댓글로 남겨주세요. 반갑게 인사드리고 싶습니다. 사연 시작합니다. 서울의 가을 하늘은 높고 푸르렀습니다. 햇살이 유난히 맑게 빛나는 토요일 오후, 강남 한복판에 위치한 특급 호텔 정문 앞으로 택시 한 대가 천천히 들어왔습니다. 벤츠와 BMW 고급 세단들이 줄지어 있는 호텔 현관의 택시였습니다. 발레 파킹을 담당하는 젊은 직원이 잠깐 눈을 찡그렸다가 이내 무표정한 얼굴로 돌아섰습니다. 그의 시선에는 이미 판단이 담겨 있었습니다. 택시 뒷문이 열리고 한 남자가 천천히 내렸습니다. 서도윤, 67살. 그의 정장은 분명 오래된 것이었습니다. 어깨선이 살짝 낡았고 단추도 요즘 유행과는 거리가 멀었습니다. 하지만 누군가 정성스럽게 다림질한 흔적이 남아있었습니다. 구두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세월의 흔적을 감출 수는 없었지만 깨끗하게 닦여 있었습니다. 도윤의 뒤를 이어 딸 서은채가 내렸습니다. 34살의 단정한 원피스 차림의 젊은 여성이었습니다. 은채는 호텔 정문을 올려다보며 입술을 꾹 깨물었습니다. 가슴이 콩닥콩닥 뛰었습니다. 오늘은 그녀의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날 중 하나였습니다. 예비 시댁과의 첫 상견례, 그것도 서울에서 손꼽히는 특급 호텔에서 말입니다. 은채가 아버지의 팔을 살며시 잡았습니다. 아빠, 정말 괜찮으시겠어요? 도윤이 딸을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눈가에 잔잔한 주름이 잡혔지만 눈빛만큼은 깊고 단단했습니다. 왜 아빠가 초라해 보이니? 은채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버지가 초라해 보여서가 아니었습니다. 아니, 솔직히 말하면 조금은 그랬습니다. 저쪽에서 내리는 사람들을 보세요. 반짝이는 보석, 명품 가방, 운전기사가 문을 열어주는 외제차들. 그 틈에서 택시를 타고 온 아버지의 모습이 어떻게 비칠지 은채는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게 아니라 굳이 이렇게까지 하실 필요가 있나 싶어서요. 아빠가 원하시면 언제든지. 도윤이 딸의 말을 부드럽게 끊었습니다. 은채야, 오늘은 예의를 갖추러 온 자리가 아니야. 은채가 고개를 갸우뚱했습니다. 상견례가 예의를 갖추는 자리가 아니면 무엇이란 말인가요? 아빠는 오늘 사람을 확인하러 왔어. 내가 평생을 함께할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인지. 도윤의 목소리는 담담했지만 그 안에는 오랜 세월 동안 쌓아온 지혜와 경험이 담겨 있었습니다. 은채는 아버지의 손을 꼭 쥐었습니다. 거칠지만 따뜻한 손이었습니다. 사실 은채에게는 비밀이 있었습니다. 아무도 모르는, 아니, 정확히는 예비 시댁에서 모르는 비밀이었습니다. 은채의 아버지 서도윤은 그저 평범한 중소기업의 사장이었습니다. 은채는 퇴직자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해오름 그룹의 창업주이자 현직 회장이었죠. 국내 대기업의 수천 명의 직원을 거느린 거대한 기업의 수장이었습니다. 그러나 은채는 그 사실을 숨기기로 결심했습니다. 회장의 딸로 태어났지만 한 번만이라도 평범한 여자로서 사랑받고 싶었던 것입니다. 재산이나 집안의 이유가 아니라 오직 서은채라는 사람으로서 선택받고 싶었던 것입니다. 예비신랑 오준혁을 만난 것은 1년 전이었습니다. 은채는 아버지의 회사가 아닌 다른 중소기업에 취직해 평범한 직장인으로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준혁은 명진테크의 기획팀장이었고 업무 미팅에서 처음 만났습니다. 그는 예의 바르고 젠틀했으며 은채를 항상 존중하는 말투로 대했습니다. 작은 것 하나도 세심하게 챙겨주었습니다. 준혁이 은채 씨는 특별해요. 처음 봤을 때부터 알았어요. 라고 말했을 때 은채의 마음은 녹아내렸습니다.
하지만 오늘 진짜 시험이 시작되었습니다. 은채는 스스로에게 다짐했습니다. 회장 딸이라는 사실을 끝까지 숨기고 평범한 가정의 딸로서 평범한 결혼을 하자고. 그래야만 진심을 확인할 수 있으니까요. 호텔 로비로 들어서는 순간 은채는 싸늘한 공기를 느꼈습니다. 물리적인 온도가 아니라 로비를 오가는 사람들의 시선과 프론트 직원의 미묘한 표정 변화에서 느껴지는 보이지 않는 냉기였습니다. 안내 직원이 다가왔고 그녀의 눈은 도윤의 낡은 정장을 훑었습니다. 단 1초도 안 되는 짧은 시간이었지만 은채는 그 시선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어느 분 성함으로 예약하셨나요? 직원이 물었습니다. 오명수 이름으로 예약되어 있을 겁니다. 은채가 대답하자 직원의 태도가 살짝 달라졌습니다. 명진테크 대표의 이름을 듣자 표정이 부드러워졌습니다. 아, 네, 이쪽으로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은채는 아버지의 손을 놓지 않은 채 직원을 따라 걸었습니다. 복도를 지나 엘리베이터를 타고 최상층 택배실로 향하는 동안 은채의 심장은 점점 더 빠르게 뛰었습니다. 발걸음을 옮길 때마다 대리석 바닥이 소리를 냈고 그 소리는 마치 시간을 재는 초침처럼 들렸습니다. 엘리베이터 문이 열리자 넓은 복도가 나타났습니다. 복도 끝에 커다란 문 앞에서 직원이 멈췄습니다. 이쪽입니다. 문이 열리는 순간 은채는 숨을 깊이 들이마셨습니다. 넓은 룸 안에는 이미 3사람이 앉아 있었습니다. 예비 시아버지 오명수, 예비 시어머니 한정희, 그리고 예비 신랑 오준혁이었습니다. 준혁이 먼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의 얼굴에 환한 미소가 번졌습니다. 은채 씨, 어서 오세요. 아버님도 오셨군요. 준혁의 목소리는 여전히 부드럽고 다정했습니다. 은채는 그 목소리에 조금 안심이 되었습니다. 그래, 준혁은 여전히 준혁이야. 다 잘 될 거야. 그러나 그 안도감은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한정희가 자리에서 일어나지 않은 채 은채와 도윤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녀의 시선이 도윤의 정장에서 멈추었다가 구두로 내려갔다가 다시 올라왔습니다. 마치 물건을 감정하듯 가격표를 확인하듯 그렇게요. 어머, 택시 타고 오셨어요? 한정희의 첫마디는 인사도 반가움도 아닌 날카로운 확인이었습니다. 은채는 등줄기로 찬 기운이 흘렀습니다. 시작부터 이런 식이라니. 그녀는 아버지를 힐끔 쳐다보았습니다. 도윤의 표정은 조금도 변하지 않았습니다. 은채는 도윤의 담담한 대답을 들으며 불안한 마음을 감추기 어려웠습니다. 변명이나 설명 없이 단순히 사실만을 전한 그의 말이 한정희의 비웃음처럼 느껴졌습니다. 한정희의 목소리가 호텔 안에 울려 퍼지며 은채는 얼굴이 화끈거렸습니다. 이는 창피함 때문이 아니라 분노 때문이었습니다. 처음 만나는 자리에서 어떻게 그런 말을 할 수 있는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그때 준혁이 먼저 나섰습니다. 어머니, 요즘은 택시도 많이들 이용하시잖아요. 중요한 것은 오신 분들의 마음이지 어떤 차를 타고 오셨느냐가 아니잖아요. 준혁의 말에 은채는 조금 안도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다음 말이 은채의 마음을 무너뜨렸습니다. 물론 그렇지만 저의 집안 체면도 있으니까요. 앞으로는 조금 더 신경 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은채는 귀를 의심했습니다. 체면이라는 말이 준혁의 입에서 나오는 순간 무언가가 산산조각 나는 소리를 들은 듯했습니다. 준혁의 부드러운 미소가 은채에게는 연기하는 얼굴처럼 보였습니다. 도윤은 아무 말 없이 자리에 앉았고 그의 표정은 평온했지만 은채는 아버지가 상황을 잘 읽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은채는 아버지 옆에 앉아 생각했습니다. 오늘이 시험이라면 이미 시작되었고 예비시댁은 첫 번째 답을 적어냈구나. 창밖으로 가을 햇살이 쏟아져 들어왔습니다. 화려한 샹들리에가 반짝였고 테이블 위에는 비싼 음식들이 가지런히 놓여 있었습니다. 그러나 은채의 마음속에는 먹구름이 끼기 시작했습니다. 이 호텔의 화려함보다 사람들의 진심을 보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은채는 조용히 주먹을 쥐었습니다. 아버지의 낡은 정장과 오래된 구두가 택시라는 이동수단보다 그렇게 중요한 것인지, 사람의 가치를 그런 것들로 재단하는 것이라면 결혼은 대체 무엇을 위한 것인지 의문이 들었습니다. 그때 도윤이 은채의 손을 따뜻하게 잡았습니다.
이는 괜찮다는 신호였습니다. 은채도 고개를 살짝 끄덕였습니다. 아직 상견례는 시작도 하지 않았지만 은채는 이미 오늘 자리에서 어떤 진실들이 드러날지, 그리고 그 끝에서 자신이 어떤 선택을 하게 될지를 알 것 같았습니다. 가을 햇살은 여전히 따사로웠지만 룸 안의 공기는 점점 더 차가워지고 있었습니다. 자리에 앉자마자 웨이터가 다가와 메뉴판을 건넸습니다. 금박으로 장식된 두꺼운 가죽 메뉴판은 이 자리의 분위기를 대변하는 듯 했습니다. 준혁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아버님, 뭐 드시고 싶으신 거 있으세요? 이 호텔 스테이크가 유명하긴 한데 한식 코스도 괜찮습니다. 준혁의 말투에 은채는 잠시 마음이 놓였습니다. 체면에 대한 걱정이 있었지만 아버지께 먼저 여쭤보는 모습을 보니 그래도 예의는 아는 사람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은채는 1년 동안 봐온 준혁이 언제나 일하는 모습을 떠올렸습니다. 상대방을 배려하는 말투와 부드러운 눈빛, 세심한 행동들이 은채의 마음을 사로잡았던 것이죠. 도윤이 메뉴판을 천천히 넘기며 아무거나 괜찮습니다. 젊은 분들이 정하세요. 라고 대답했습니다. 그 순간 정희가 코웃음을 쳤습니다. 조용한 룸 안에서는 그 소리가 또렷하게 들렸고 은채의 어깨가 움찔했습니다. 아무거나 이런 자리에서 아무거나 어디 있어요?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정희의 말투에는 배려가 아닌 비아냥이 묻어 있었고 은채는 주먹을 꽉 쥐며 손톱이 손바닥에 파고드는 것도 느끼지 못했습니다. 도윤은 아무렇지 않다는 듯 메뉴판을 덮으며 그럼 한식 코스로 하죠. 어르신들 입맛에는 한식이 편하니까요. 라고 말했습니다. 정희는 어르신이라는 말에 반응하며 눈썹이 꿈틀했습니다. 어쨌든 그녀의 입꼬리는 실룩거렸습니다. 음식이 나오기를 기다리는 동안 준혁은 분위기를 풀어보려는 듯 여러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회사 이야기, 날씨 이야기, 요즘 경기가 어렵다는 이야기까지. 그의 말솜씨는 능숙했고 어색한 침묵이 생기려 할 때마다 적절한 화제를 던졌습니다. 은채는 그런 준혁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그래, 준혁은 원래 이런 사람이야. 사람들 사이에서 분위기를 잃지 않고 상황에 맞게 행동하는 것이 준혁의 장점이라고 생각했죠. 그러나 오늘따라 그 모습이 조금 다르게 보였습니다. 은채는 문득 그 차이가 궁금해졌습니다. 은채 시아버님은 뭐 하셨어요? 명수가 처음으로 입을 열었습니다. 예비 시아버지 오명수는 65살, 명진테크의 대표이사였습니다. 그는 상견례 내내 말수가 적었지만 그 침묵 속에서도 모든 것을 계산하고 있다는 느낌을 주는 사람이었습니다. 날카로운 눈빛과 굳게 담은 입술, 팔짱을 낀 자세는 전형적인 사업가의 모습이었습니다. 도윤의 대답은 짧고 담백했습니다. 작은 회사를 운영했습니다. 이는 거짓말이 아니었습니다. 세오름 그룹도 처음에는 작은 회사였으니까요. 그러나 지금은 그 작은 회사가 수천 명의 직원을 거느린 대기업이 되었습니다. 정희가 작은 회사요? 뭐 하는 회사? 라고 캐묻듯 질문했습니다. 그녀의 눈이 반짝였고 마치 상대방의 재산을 가늠하려는 듯했습니다. 도윤은 제조업 쪽입니다. 라고 대답했습니다. 정희는 요즘 제조업이 얼마나 힘든데 그래서 지금은 어떻게 되셨어요? 라고 물었습니다. 은채는 얼굴이 화끈거렸습니다. 이건 대화가 아니라 신문 같았죠. 도윤은 퇴직했습니다. 라고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그의 표정에는 아무런 동요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은채는 알고 있었습니다. 아버지가 모든 것을 숨기고 있다는 것을. 이 자리에서 진실을 말하면 모든 것이 달라질 텐데 아버지는 끝까지 평범한 퇴직자 행세를 하고 있었습니다. 정희의 얼굴에는 실망과 경멸이 동시에 스쳤습니다. 그녀는 고개를 살짝 돌려 남편을 쳐다보았고 두 사람의 눈빛이 마주쳤습니다. 은채는 그 눈빛의 의미를 너무나 잘 알 수 있었습니다. 은채는 그들의 대화 속에서 불편한 기분을 느꼈습니다. 별거 아니네. 기대 이하야. 이런 지방과 사돈을 맺어야 하나? 라는 생각이 그 짧은 눈빛에 담겨 있었습니다. 음식이 나왔고 화려한 그릇에 담긴 한식 코스 요리가 테이블 위에 하나씩 놓였습니다. 전치 요리부터 시작해 탕과 구이, 찜까지 정성이 가득한 음식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은채는 입맛이 없었습니다. 목구멍이 꽉 막힌 듯한 기분이었습니다. 옆에 앉은 아버지가 걱정스러웠고 맞은편의 예비 시어머니의 태도도 불쾌했습니다. 무엇보다 준혁의 행동이 신경 쓰였습니다. 식사 중 정희의 잔소리는 계속되었습니다. 음식 먹는 방식, 젓가락지는 모양, 물 마시는 타이밍까지.
그녀는 도윤의 일거수일투족을 유심히 살피보며 작은 것 하나하나에 트집을 잡을 준비를 하고 있는 듯했습니다. 요즘 젊은 사람들은 결혼하면 집은 신랑 집에서 해주는 게 당연한 거 아시죠? 정희가 은채를 보며 말했습니다. 하지만 그 말은 사실 도윤을 향한 것이었습니다. 신부 측에서 뭘 해줄 수 있냐는 무언의 압박이었습니다. 도윤은 저희가 해줄 수 있는 건 해드리겠습니다. 라고 차분하게 대답했습니다. 그러나 정희는 그 말을 자기 방식대로 해석했습니다. 해줄 수 있는 게 뭐가 있으시려나? 라는 말이 정희의 입에서 나왔습니다. 순간 모든 것이 멈춘 듯 했습니다. 은채는 숨이 막혔습니다. 아무리 상견례 자리라지만 처음 만난 사람에게 이런 말을 할 수 있는 건 너무 심했습니다. 어머니! 준혁이 나지막하게 어머니를 불렀습니다. 은채는 준혁이 뭔가 말해주기를 바랐습니다. 이건 아니라고, 너무 심하시다고, 한마디만이라도 해주기래. 하지만 준혁은 어머니, 그런 말씀은 좀 그렇잖아요. 라고 말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여전히 부드러웠지만 힘이 없었습니다. 정희는 아들을 흘겨보았습니다. 뭐가 그래? 사실을 말하는 건데? 준혁이 말했습니다. 그리고 은채를 향해 다정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 미소는 마치 걱정하지 말라는 듯한 눈빛이었습니다. 그러나 은채는 그 미소에서 진심을 느끼지 못했습니다. 준혁은 분명 어머니의 말을 막았지만 그것은 은채와 아버지를 위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자리가 아니었기에 체면을 지키기 위한 형식적인 말이었습니다. 은채는 준혁의 얼굴을 똑바로 바라보았습니다. 여전히 잘생긴 얼굴과 부드러운 눈매, 단정한 헤어스타일이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이 순간 은채의 눈에는 그 얼굴이 낯설게 보였습니다. 이 남자는 젠틀맨이 아니구나. 은채는 깨달았습니다. 상황에 맞춰 예의를 연기하는 것, 필요할 때 필요한 만큼만 친절을 베푸는 것, 진심이 아니라 계산이었습니다. 가슴 한 구석이 서늘하게 식어갔습니다. 1년이라는 시간이 무색하게 은채는 지금에서야 준혁의 본 모습을 보고 있었습니다. 사실 어쩌면 진작부터 알고 있었는 줄도 모릅니다. 다만 보고 싶지 않아서 외면했던 것일 수 있습니다. 도윤이 젓가락을 내려놓았습니다. 그의 표정은 여전히 평온했지만 은채는 알 수 있었습니다. 아버지도 은채는 모든 것을 파악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 자리에서 어떤 결론을 내려야 할지 이미 마음을 정했다고 느꼈습니다. 창밖으로 노을이 물들기 시작하며 붉은 빛이 방 안으로 스며들었습니다. 화려한 샹들리에의 빌빛과 석양빛이 뒤섞여 묘한 분위기를 만들어냈습니다. 마치 이 자리가 복잡한 감정들을 대변하는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은채는 조용히 물잔을 들어 한 모금 마셨습니다. 차가운 물이 목을 타고 내려갔지만 가슴속의 열기는 여전히 식지 않았습니다. 분노와 실망, 슬픔과 허탈함이 뒤엉켜 있었습니다. 상견례가 어떻게 끝날지 은채는 이미 예감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결정적인 순간은 아직 오지 않았습니다. 진짜 시험은 남아 있었습니다. 그때 준혁이 은채의 손을 슬쩍 잡으며 속삭였습니다. 괜찮아요, 은채 씨. 어머니가 좀 그러셔도 이해해줘요. 결혼하고 나면 다 괜찮아질 거예요. 은채는 그 말에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준혁의 손을 가만히 내려다보았습니다. 따뜻한 손이었지만 그 온기는 더 이상 위로가 되지 않았습니다. 결혼하고 나면 다 괜찮아진다고? 은채는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아니, 결혼하고 나면 더 심해지겠죠. 지금도 이 정도인데 며느리가 되고 나면 얼마나 더 할까요? 은채는 아버지를 바라보았습니다. 도윤의 눈이 딸과 마주쳤고 그 눈빛 속에서 은채는 메시지를 읽었습니다. 조금만 더 기다려라. 아직 끝나지 않았다. 아버지는 그렇게 말하고 있었습니다. 은채는 작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요. 아직 끝나지 않았어요. 상견례의 진짜 클라이맥스는 아직 오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이 왔을 때 모든 것이 명확해질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테이블 위의 음식은 점점 식어가고 있었지만 이 자리의 긴장감은 오히려 더욱 뜨거워지고 있었습니다. 식사가 끝날 무렵이었습니다. 테이블 위에는 빈 그릇들이 놓여 있었고 후식으로 나온 수정과 약과가 가지런히 담겨 있었습니다. 창밖의 노을은 어느새 사라지고 서울의 야경이 반짝이기 시작했습니다. 정희가 손목시계를 흘끗 보았습니다. 까르티에 시계였습니다. 그녀는 일부러 손목을 들어 올려 시계가 잘 보이도록 했습니다. 마치 자신의 가치를 과시하듯이 보였습니다. 그러고는 지루하다는 듯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이제 슬슬 정리할까요? 시간도 많이 됐는데.
그 말과 동시에 웨이터가 조용히 다가와 계산서를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검은 가죽 폴더 안에 들어있는 계산서. 은채는 그 폴더를 보는 순간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았습니다. 이제 진짜 시험이 시작되는구나. 그런 예감이 들었습니다. 상견례에서 계산은 보통 신랑 측이나 양가가 번갈아가며 하는 것이 관례였습니다. 하지만 정희는 그런 생각이 전혀 없어 보였습니다. 오히려 팔짱을 끼고 도윤을 바라보며 기다리는 모습이었습니다. 마치 당신이 내봐라 한번 보자 하는 표정이었습니다. 명수 역시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그는 천천히 커피잔을 기울이며 도윤을 관찰하고 있었습니다. 사업가 특유의 차가운 눈빛으로 상대방의 반응을 살피고 그 반응에서 정보를 읽어내려는 듯한 모습이었습니다. 도윤은 잠시 계산서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안주머니에서 지갑을 꺼냈습니다. 낡은 가죽 지갑이었지만 깨끗하게 관리된 지갑이었습니다. 은채는 아버지의 손을 지켜보았습니다. 은채는 아버지가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궁금했습니다. 해오름그룹 회장인 아버지에게 이 정도 식사값은 큰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블랙카드 하나면 어떤 금액이든 결제할 수 있었죠. 그러나 아버지는 오늘 그 카드를 가져오지 않았습니다. 대신 평소에 거의 쓰지 않는 개인 카드, 하루 한도가 낮게 설정된 카드만 가지고 왔습니다. 은채는 그 이유를 알고 있었습니다. 오늘은 시험이니까요. 아버지는 일부러 초라한 모습으로 나타났고 택시를 타고 일부러 이 카드를 가져온 것입니다. 예비 시댁 사람들을 확인하기 위해서였죠. 그때 도윤이 지갑에서 카드를 꺼내 웨이터에게 건넸습니다. 평범한 은색 카드였습니다. 특별할 것 없는 어디서나 볼 수 있는 카드였죠. 웨이터가 카드를 받아들고 결제 단말기로 향했습니다. 긴장감이 감돌았습니다. 정희는 팔짱을 낀 채 도윤을 뚫어지게 쳐다보고 있었고 명수는 여전히 무표정한 얼굴로 커피를 마시고 있었습니다. 준혁은 은채의 손을 슬쩍 잡으며 괜찮다는 듯 미소를 지었지만 그 미소는 어딘가 불안해 보였습니다. 그리고 몇 초 후 결제 단말기에서 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승인 거부. 웨이터의 얼굴에 당혹감이 스쳤습니다. 그는 잠시 머뭇거리다가 다시 한번 카드를 긁었습니다. 그러나 결과는 같았습니다. 또다시 승인 거부. 웨이터가 조심스럽게 다가와 도윤에게 말했습니다. 죄송합니다만 카드가 승인되지 않습니다. 혹시 다른 카드가 있으신가요? 그 순간 정희의 얼굴이 확 바뀌었습니다. 마치 기다렸다는 듯이 그녀의 입꼬리가 비틀어지며 올라갔고 눈에는 경멸과 조소가 가득했습니다. 어머나 세상에. 정희가 손으로 입을 가리며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그러나 그 웃음은 유쾌한 웃음이 아니었습니다. 차갑고 날카로운 사람을 깎아내리는 웃음이었죠. 봐라, 딱 티나잖아. 내가 뭘 했어. 택시 타고 오는 사람이 뭐가 있겠냐고. 정희의 목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은채는 얼굴이 화끈거렸습니다. 창피해서가 아니었습니다. 분노 때문이었죠. 심장이 쿵쾅쿵쾅 뛰었고 손이 부들부들 떨렸습니다. 명수도 표정이 달라졌습니다. 무표정하던 얼굴에 실망과 경멸이 드러났습니다. 그는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며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이런 자리에서 카드가 안 되다니 체면이 뭐가 됩니까? 명수가 웨이터를 향해 손을 들었습니다. 여기요! 매니저 좀 불러주세요. 웨이터가 당황한 표정으로 밖으로 나갔습니다. 잠시 후 검은 정장을 입은 매니저가 들어왔습니다. 그는 상황을 파악하고 난처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무슨 문제라도 있으신가요? 명수가 도윤을 턱으로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저분 카드가 안 되네요. 상견례 자리에서 이런 일이 생기다니 참 민망하군요. 매니저의 눈이 도윤을 향했습니다. 그의 시선에도 판단이 담겨 있었고 낡은 정장, 오래된 구두, 그리고 승인 거부된 카드가 하나의 이미지를 만들어내고 있었습니다. 가난한 사람, 분수도 모르고 특급 호텔에 온 사람이라는 이미지였습니다. 은채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자리에서 일어나려고 했습니다. 이건 아니야. 이건 너무 심해. 그 말이 목구멍까지 차올랐습니다. 그때 준혁이 은채의 손목을 잡았습니다. 부드럽지만 단단한 힘이었습니다. 은채가 준혁을 올려다보았습니다. 지금은 가만히 있어요. 준혁이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은채는 준혁의 진지한 목소리를 들으며 그가 자신을 걱정하고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은채는 이 배려가 아닌 명령이라는 것을 느꼈습니다. 나서지 마라. 상황을 더 복잡하게 만들지 마라. 그런 의미였죠. 은채는 준혁의 손을 뿌리치고 싶었지만 몸이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분노와 슬픔, 배신감이 뒤엉켜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그때 정희가 가방에서 자신의 카드를 꺼내며 말했습니다. 됐어요. 내가 낼게요. 그녀는 일부러 큰 소리로 말해 룸바까지 들리게 했습니다. 마치 자신의 관대함을 과시하며 도윤을 깎아내리듯이. 앞으로 사돈날 사이인데 이 정도는 해드려야죠. 정희의 말은 칼날처럼 날카로웠습니다. 은채는 그 말들이 아버지의 가슴에 꽂히는 것 같아 가슴이 찢어지는 듯 했습니다. 하지만 도윤은 전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는 여전히 의자에 앉아 담담한 표정을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마치 이 모든 상황을 예상했다는 듯이, 아니 오히려 일부러 만들었다는 듯이요. 은채는 아버지의 얼굴을 바라보았습니다. 주름진 얼굴과 반백의 머리카락, 깊고 단단한 눈빛, 평생을 치열하게 살아온 사람의 얼굴이었습니다. 그런 아버지가 지금 이 자리에서 모욕을 받고 있었습니다. 택시를 탔다고, 카드가 안 됐다는 이유로 사람 취급을 못 받고 있었던 것입니다. 은채의 눈에 눈물이 고였지만 그녀는 울지 않았습니다. 이 자리에서 울면 안 되니까요. 정희가 결제를 마치고 돌아와 의기양양한 표정으로 자리에 앉았습니다. 자, 이제 됐죠? 앞으로는 이런 일 없도록 하세요. 그녀는 체면이라는 단어를 반복했습니다. 은채는 그 단어가 불쾌하게 느껴졌습니다. 체면이 그렇게 중요한가요? 사람의 진심보다 겉으로 보이는 체면이 더 중요하다는 건가요? 준혁이 은채의 손을 다시 잡았습니다. 이번에는 부드럽게. 은채 씨, 괜찮아요. 다 잘 될 거예요. 하지만 그 말은 더 이상 위로가 되지 않았습니다. 은채는 준혁의 손을 가만히 내려다보았습니다. 그 손이 아까 자신을 막았던 손이었죠. 나서지 말라고 했던 손. 은채는 깨달았습니다. 준혁의 그 말은 도움이 아니었습니다. 침묵의 강이었습니다. 어머니 편을 드는 것도 아니지만 은채 편도 아닌 애매한 중립이었습니다. 결국 체면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어머니와 같은 사람이었습니다. 도윤이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모든 시선이 그에게 집중되었습니다. 과연 이 사람이 무슨 말을 할까? 모두가 궁금해했습니다. 도윤은 정희를 바라보며 고개를 살짝 숙였습니다. 식사 잘 먹었습니다. 계산까지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의 말투는 차분했습니다. 화가 나거나 비굴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담담할 뿐이었습니다. 정희는 의아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뭔가 더 있을 줄 알았는데 없으니 허탈한 것 같았습니다. 그녀는 코웃음을 치며 고개를 졸렸습니다. 은채는 아버지의 손을 잡았습니다. 거칠지만 따뜻한 손이었습니다. 아버지가 은채를 내려다보았습니다. 그 눈빛 속에서 은채는 메시지를 읽었습니다. 아직 끝나지 않았다는 것을요. 진짜는 지금부터 시작입니다. 은채는 작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아요.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이 상견례의 진짜 클라이맥스는 바로 다음 순간에 펼쳐질 예정이었습니다. 정희의 모욕은 계속되었습니다. 결제가 끝난 후에도 그녀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기세등등해졌죠. 마치 승리한 사람처럼 상대를 완전히 굴복시키라는 듯 했습니다. 내가 처음부터 말했잖아요. 사람은 첫인상에서 다 보인다고. 정희가 한숨을 푹 쉬며 말했습니다. 그 한숨에는 실망과 경멸이 가득 담겨 있었습니다. 우리 준혁이가 어떤 사람인데 이런 집안과 사돈을 맺어야 하냐. 은채의 손이 부들부들 떨렸습니다.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이건 단순한 무례가 아니었습니다. 인격 모독이었습니다. 아버지와 자신을 마치 물건처럼 취급하고 있었습니다. 명수도 가세했습니다. 그는 팔짱을 낀 채 도윤을 위아래로 훔쳐보며 말했습니다. 사업하시다가 망하셨나 보죠. 그런 분들 많이 봤습니다. 분수를 모르고 덤비다가 그렇게 되는 거예요. 자기 급을 알아야지. 급이라는 단어가 은채의 가슴에 박혔습니다. 급이요? 사람을 급으로 나누는 건가요? 돈이 많으면 높은 급이고 돈이 없으면 낮은 급인 건가요? 도윤은 여전히 말이 없었습니다. 그는 테이블 위에 물잔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투명한 유리잔 안에 담긴 물이 찬란하게 빛났습니다. 마치 지금의 긴장감을 반영하듯이요. 정희가 가방에서 두툼한 봉투 하나를 꺼냈습니다. 흰색 봉투였습니다. 그 안에 무엇이 들었는지는 굳이 확인하지 않아도 알 수 있었습니다. 돈이었죠. 자, 여기요. 정희가 봉투를 테이블 위에 탁 던졌습니다. 봉투가 테이블에 부딪히며 둔탁한 소리를 냈습니다. 위로금이에요. 오늘 여기까지 오시느라 수고하셨으니까 이거 받고 깔끔하게 끝내죠. 택시비로 쓰시고 남은 돈은 살림에 보태세요.
어차피 결혼은 안 될 것 같으니까. 은채는 숨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위로금이라고요? 사람을 돈으로 보상하겠다고요? 마치 계약을 파기하는 것처럼,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는 것처럼 그렇게 돈 봉투 하나로 모든 걸 정리하겠다는 건가요? 은채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은채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분노와 슬픔이 뒤섞인 목소리였습니다. 눈에는 눈물이 그렁그렁 맺혔지만 그녀는 울지 않으려고 이를 악물었습니다. 정희가 눈썹을 치켜 올리며 은채를 바라보았습니다. 마치 벌레를 보는 듯한 눈빛이었습니다. 뭐 하긴 정리하는 거지. 솔직히 말해서 너네 집안하고는 안 맞아. 오늘 딱 확인됐잖아. 급이 다르다고. 또 급이었습니다. 은채는 그 단어가 역겨웠습니다. 토할 것 같았습니다. 급이요. 급이 뭔데요? 사람을 돈으로 줄 세우는 게 급인가요? 은채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하지만 정희는 전혀 개의치 않았습니다. 오히려 비웃음을 흐렸습니다. 돈이 아니면 뭘로 줄을 세워? 세상이 다 그런 거야. 철 좀 들어. 그때 준혁이 은채의 팔을 잡았습니다. 은채씨, 진정해요. 일단 앉아요. 은채가 도윤을 돌아보았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하지만 그 당황함이 은채 때문인지 은채는 상황이 자신에게 불리하게 돌아가고 있음을 느꼈습니다. 준혁 씨, 지금 이게 맞아요? 그녀는 물었습니다. 어머님이 우리 아버지한테 이러시는데 아무 말도 안 할 거예요? 그녀의 눈빛은 준혁을 강하게 응시하고 있었습니다. 대답해봐요. 당신은 어느 쪽이에요? 그 질문은 준혁의 마음을 흔들었습니다. 준혁은 잠시 망설이다가 입을 열었습니다. 은채 씨, 나도 당신의 마음을 이해해요. 하지만 지금은 어머니 말씀도 들어봐야 해요. 솔직히 오늘 상황이 좀 그랬잖아요. 은채의 심장은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방금 뭐라고 했죠? 어머니 말씀도 들어보라고요? 그녀는 분노를 감추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저희 집안 체면도 있으니까요. 준혁의 말은 은채에게 결정타가 되었습니다. 그 순간 은채는 준혁이 자신의 편이 아니라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아니, 처음부터 자신의 편이었던 적이 없었는지도 모릅니다. 준혁은 언제나 체면을 우선시하는 사람이었고 어머니의 말에 거스르지 못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나보다 어머니구나. 은채의 마음속에 그 문장이 깊이 새겨졌습니다. 이 남자는 나보다 어머니야. 나보다 체면이야. 나보다 집안이야. 눈물이 한 방울 흘러내렸지만 그녀는 재빨리 손등으로 눈물을 닦았습니다. 사람들 앞에서 울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때 갑자기 큰 소리가 방을 가득 채웠습니다. 모든 시선이 소리가 난 쪽으로 향했습니다. 도윤이었습니다. 그는 물잔을 들어 테이블 위에 세게 내려쳤습니다. 유리잔은 깨지지 않았지만 그 소리로 인해 모든 사람의 주목을 받았습니다. 물이 출렁거리며 테이블 위로 튀었습니다. 방은 순식간에 조용해졌습니다. 정희의 입이 벌어졌고 명수의 눈이 커졌으며 준혁은 얼어붙은 듯 굳어버렸습니다. 도윤은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의 움직임은 느렸지만 그 안에는 단단한 힘이 있었습니다. 정희가 먼저 반응했습니다. 어머 세상에, 이게 뭐야? 폭력이야, 폭력? 그녀는 주위를 둘러보며 소란을 피웠습니다. 상견례 자리에서 이런 행패를 부리다니 사람이 이래서 안 되는 거야. 정희의 목소리는 점점 높아졌습니다. 하지만 도윤은 전혀 동요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테이블 위에 놓인 돈봉투를 집어들고 천천히 정희 앞으로 밀어보냈습니다. 위로금은 필요 없습니다. 도윤의 목소리는 낮고 차분했지만 그 안에는 흔들림 없는 단단함이 있었습니다. 좋습니다. 파원하죠. 그 한마디에 방의 공기가 얼어붙었습니다. 은채는 아버지를 올려다보았습니다. 도윤의 얼굴에는 아무런 미련도 없었습니다. 오히려 결심한 사람 특유의 평온함이 있었습니다. 착석 후 10분이면 충분합니다. 사람을 확인하는 데는요. 도윤이 말했습니다. 그의 시선이 정희에서 명수로, 명수에서 준혁으로 옮겨갔습니다. 마지막으로 준혁에게 시선이 멈추었을 때 도윤의 눈빛이 조금 서늘해졌습니다. 오늘 제가 확인한 건 하나입니다. 이 집안은 제 딸을 행복하게 해줄 집안이 아니에요. 준혁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그는 무슨 말을 하려 했지만 아무 소리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체면이 중요하다고 했죠? 맞습니다. 체면은 중요하지만 사람됨이 더 중요합니다. 도윤은 은채의 손을 잡았습니다. 거칠지만 따뜻한 손이었습니다. 가자, 은채야. 은채는 아버지의 손을 꼭 쥐었습니다.
눈에는 눈물이 고여 있었지만 동시에 가슴속에서 무언가가 풀리는 기분이었습니다. 슬픔만이 아니었습니다. 안도감도 있었습니다. 이 사람들과 가족이 되지 않아도 된다는 안도감이었습니다. 정희는 다시 소리쳤습니다. 그래, 그렇게 콧대 세우고 살아봐. 돈도 없는 주제에. 하지만 도윤은 뒤를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그는 은채의 손을 잡은 채 룸문을 향해 걸어갔습니다. 문을 열기 직전 도윤은 마지막으로 한마디를 남겼습니다. 급이 다르다고 하셨죠? 네, 맞습니다. 급이 다르네요. 다만 어느 쪽이 높은지는 조만간 아시게 될 겁니다. 그 말을 끝으로 도윤과 은채는 룸을 나섰습니다. 뒤에서 정희의 고함이 들렸지만 두 사람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복도를 걸으며 은채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참았던 눈물이 터져나왔지만 그 눈물은 슬픔만이 아니었습니다. 해방감도 섞여 있었습니다. 도윤이 딸의 어깨를 감싸며 말했습니다. 울어도 돼. 하지만 고개는 숙이지 마라. 은채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버지의 품은 따뜻했습니다. 그 따뜻함이면 충분했습니다. 저 사람들의 차가운 인정은 필요 없었습니다. 호텔 복도의 불빛이 두 사람을 비추고 있었습니다. 상견례는 끝났습니다. 착석 후 딱 10분 만에요. 하지만 이건 끝이 아니었습니다. 새로운 시작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시작이 어떤 결말로 이어질지 아직 아무도 몰랐습니다. 도윤과 은채가 룸문을 열고 나서는 순간 뒤에서 의제가 넘어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쿵 하는 둔탁한 소리와 함께 정희의 날카로운 목소리가 터져나왔습니다. 야! 도윤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은채의 손을 잡은 채 묵묵히 복도를 걸어갔습니다. 호텔 복도는 길고 넓었습니다. 크림색 카펫이 깔려 있었고 벽에는 고급스러운 그림들이 걸려 있었습니다. 은은한 조명이 복도를 비추고 있었지만 그 고요함은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탁탁탁 하이힐 소리가 빠르게 다가왔습니다. 정희가 룸에서 뛰쳐나와 두 사람을 쫓아오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얼굴은 분노로 벌컥 달아올라 있었습니다. 눈이 부릅뜨져 있었고 입술은 떨리고 있었습니다. 감히 누구한테 그런 식으로 말하고! 정희의 고함이 복도에 울려 퍼졌습니다. 지나가던 호텔 투숙객들이 걸음을 멈추고 고개를 돌렸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수근거리기 시작했고 어떤 사람들은 대놓고 쳐다보았습니다. 은채가 뒤를 돌아보았습니다. 정희가 거의 뛰다시피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그 뒤로 명수와 준혁도 따라 나왔지만 그들의 걸음은 정희보다 훨씬 느렸습니다. 마치 이 상황을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다는 듯이요. 도윤이 천천히 걸음을 멈추고 뒤를 돌아보았습니다. 그의 표정은 여전히 담담했습니다. 정희가 달려오는 것을 보면서도 주변 사람들의 시선을 느끼면서도 그는 전혀 동요하지 않았습니다. 정희가 도윤 앞에 멈춰섰습니다. 아니, 멈춰선 게 아니라 달려들었다고 해야 맞을 겁니다. 그녀는 도윤의 옷깃을 양손으로 움켜잡았습니다. 낡지만 깨끗하게 다림질된 정장의 모습이었습니다. 도윤은 정희의 손이 자신의 옷깃을 움켜잡고 있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정희는 소리치며 도윤에게 다가왔고 그녀의 손에는 힘이 가득 들어 있었습니다. 손가락 마디가 하얗게 변할 정도였습니다. 감히 우리 집안을 무시해? 급이 다르다고! 정희는 분노에 차서 외쳤습니다. 그래, 급이 다르지. 당신 같은 찢어지게 가난한 사람이 우리랑 어떻게 급이 같아? 그녀의 침이 도윤은 얼굴에 튀었습니다. 그러나 도윤은 얼굴을 닦지도 피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는 차분하게 정희를 내려다보았습니다. 마치 어린아이의 떼쓰기를 바라보는 어른처럼요. 은채가 다급하게 나섰습니다. 놓으세요. 우리 아버지한테 이게 뭐 하시는 거예요? 은채는 정희의 손을 떼어내려고 했지만 정희는 더욱 세게 옷깃을 움켜잡았습니다. 비켜! 이건 어른들 일이야! 정희가 소리쳤습니다. 은채는 비틀거렸지만 넘어지지는 않았습니다. 도윤이 재빨리 딸을 뒤로 감쌌습니다. 복도에 사람들이 점점 더 모여들었고 호텔 직원들도 달려왔습니다. 매니저로 보이는 남자가 난처한 표정으로 상황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누구도 섣불리 끼어들지 못했습니다. 고급 호텔에서 벌어지는 이런 상황은 아무나 개입할 수 있는 게 아니었으니까요. 그리고 복도 천장에는 CCTV가 있었고 작은 빨간 불빛이 깜빡이고 있었습니다. 마치 모든 장면을 기록하고 있다고 말하는 것처럼요. 은채는 CCTV를 보며 직감했습니다. 이 장면은 나중에 반드시 쓰일 것이라는 것을요. 지금 복도에서 벌어지는 추악한 광경이 언젠가 중요한 증거가 될 것이라는 것을요.
정희는 자신이 지켜보는 사람들에게 어떻게 비치는지 전혀 신경 쓰지 않는 것 같았습니다. 아니, 어쩌면 신경 쓸 여유가 없었는지도 모릅니다. 분노가 그녀의 이성을 완전히 집어삼킨 것 같았습니다. 당신이 뭔데 우리 준혁이 결혼을 망쳐? 정희가 계속 소리쳤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점점 더 날카로워졌고 거의 비명에 가까운 소리였습니다. 내가 누군지 알아? 내가 누군지 알아? 정희가 반복해서 외쳤고 그 말이 복도에 메아리 쳤습니다. 지나가던 사람들이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었습니다. 누군가가 휴대폰을 꺼내들고 촬영을 하려는 것 같았습니다. 도윤은 여전히 침착했습니다. 그는 정희의 손을 부드럽지만 단호하게 떼어냈습니다. 정희가 저항했지만 도윤의 힘이 더 셌습니다. 손 놓으세요. 도윤이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조용했지만 무게감이 있는 목소리였습니다. 다 남습니다. 그 한마디에 정희의 동작이 잠시 멈췄습니다. 다 남는다고요? 무엇이 남는다는 거죠? 정희의 눈이 잠깐 흔들렸습니다. 그러나 그것도 잠시 그녀는 다시 악을 썼습니다. 남긴 뭐가 남아? 뭐가 남냐고? 당신 같은 거지가 뭘 어쩌겠다고? 정희의 손톱이 도윤의 손등을 핥히었습니다. 붉은 자국이 생겼고 은채가 비명을 질렀습니다. 아빠! 은채가 아버지에게 달려들었습니다. 도윤의 손등에서 피가 살짝 배어나왔습니다. 그러나 도윤은 전혀 아파하는 기색이 없었습니다. 그는 그저 딸을 안심시키듯 어깨를 토닥였습니다. 괜찮아, 별거 아니야. 도윤의 목소리는 여전히 차분했습니다. 마치 이런 상황도 예상했다는 듯이요. 그때 명수와 준혁이 뒤늦게 도착했습니다. 명수가 정희의 팔을 잡아당기며 말했습니다. 여보, 그만해. 사람들 다 보고 있어. 그러나 정희는 남편의 손을 뿌리쳤습니다. 나이 사람이 우릴 얼마나 무시했는데. 준혁은 그 옆에서 어쩔 줄 몰라 하고 있었습니다. 그의 얼굴은 창백했고 눈동자는 이리저리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은채를 도와야 할지, 어머니를 말려야 할지, 아니면 그냥 도망쳐야 할지 모르겠다는 표정이었습니다. 은채는 그런 준혁을 바라보았습니다. 1년을 사귀었던 남자, 결혼까지 약속했던 남자가 지금 이 순간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자기 어머니가 은채의 아버지를 모욕하고 옷깃을 잡아당기고 손등을 핥히는데도 아무런 행동을 취하지 않았습니다. 그 순간 은채의 마음속에서 무언가가 완전히 꺼졌습니다. 마지막 남은 미련마저 사라졌습니다. 이 남자는 평생 이럴 거구나. 결혼을 해도 이럴 거구나. 어머니와 나 사이에서 항상 저렇게 우물쭈물 할 거구나. 도윤이 은채의 손을 다시 잡았습니다. 가자. 단호한 한마디였습니다. 도윤은 더 이상 정희를 쳐다보지도 않았습니다. 그는 딸의 손을 잡고 엘리베이터를 향해 걸어갔습니다. 정희가 뒤에서 계속 소리쳤습니다. 거기서 안 서! 하지만 도윤은 뒤돌아보지 않았습니다. 은채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두 사람은 복도를 걸어 엘리베이터 앞에 섰습니다. 엘리베이터 문이 열리기를 기다리는 동안 은채는 아버지의 옆모습을 바라보았습니다. 구겨진 옷깃, 핥힌 자국이 남은 손등. 그러나 아버지의 표정은 담담했습니다. 화가 나거나 억울해하는 기색이 전혀 없었습니다. 아빠, 괜찮으세요? 은채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도윤이 딸을 내려다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따뜻하지만 조금은 쓸쓸한 미소였습니다. 아빠는 괜찮아. 내가 걱정이지. 엘리베이터 문이 열렸습니다. 두 사람이 안으로 들어섰습니다. 문이 닫히기 직전 은채는 복도 끝에 서 있는 준혁을 보았습니다. 그는 여전히 그 자리에 서서 이쪽을 바라보고 있었지만 한 발자국도 다가오지 않았습니다. 엘리베이터 문이 닫혔습니다. 그리고 그것으로 끝이었습니다. 은채와 준혁의 관계는 그 닫히는 문처럼 완전히 끝났습니다. 엘리베이터가 아래로 내려가는 동안 은채는 조용히 눈물을 흘렸습니다. 아버지가 손수건을 건네주었습니다. 깨끗하게 다림질된 하얀 손수건이었습니다. 울어도 돼. 하지만 저 사람들 때문에 울지는 마라. 넌 그럴 가치가 있는 사람이야. 도윤의 말이 은채의 가슴에 스며들었습니다. 은채는 손수건으로 눈물을 닦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로비를 지나 호텔 밖으로 나왔습니다. 밤 기운이 차가웠습니다. 서울의 가을밤은 쌀쌀했습니다.
은채는 깊게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찬 공기가 폐를 채웠습니다. 그리고 조금씩 마음이 정리되는 것 같았습니다. 도윤이 택시를 불렀습니다. 택시가 호텔 앞에 멈춰섰습니다. 두 사람이 택시에 올라탔습니다. 택시가 출발하고 호텔의 불빛이 점점 멀어졌습니다. 은채는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끝났구나. 정말 끝났어. 하지만 동시에 알고 있었습니다. 이건 끝이 아니라 시작이라는 것을. 저 사람들이 이대로 가만히 있지 않을 거라는 것, 그리고 아버지도 이대로 끝내지 않을 거라는 것을요. 복도의 CCTV가 깜빡이던 빨간 불빛이 은채의 뇌리에 남아 있었습니다. 그 기록은 언젠가 반드시 다시 드러날 것입니다. 은채는 새로운 시작을 다짐하며 회사에 출근했습니다. 그러나 평범한 일상이 그리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월요일 아침 사무실에 들어서자 동료들의 시선이 달라진 것을 느꼈습니다. 고개를 돌리거나 수근거리는 모습, 심지어 대놓고 쳐다보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뭔가 잘못되었다는 직감이 들었습니다. 자리에 앉아 컴퓨터를 켰고 익명 게시판을 열었습니다. 그 순간 은채의 눈이 커졌고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게시판 상단에 자신의 이름이 올라와 있었고 제목은 서원채 대리 뒷배 있는 거 아니냐 였습니다. 손이 떨리며 글을 클릭해 보았습니다. 익명의 누군가가 쓴 글이었습니다. 영업팀 서원채 대리, 입사할 때부터 이상했음. 스펙도 별로인데 어떻게 들어왔는지 궁금하다. 혼맥이나 스폰 있는 거 아님? 얼마 전 상견례에서 난리쳤다는 소문도 있었습니다. 은채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어떻게 이런 글이 올라올 수 있는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누가 이런 글을 쓴 것일까요? 하지만 그게 끝이 아니었습니다. 스크롤을 내리자 또 다른 글이 보였습니다. 서원채 대리, 상견례에서 물잔 난동 부리고 쫓겨났다. 이번에는 영상까지 첨부되어 있었습니다. 은채는 떨리는 손으로 영상을 재생했습니다. 영상은 화질이 좋지 않았고 누군가 몰래 촬영한 것 같았습니다. 도윤이 물잔을 매리치는 장면만 담겨 있었고 앞뒤 맥락은 전혀 없었습니다. 은채의 눈앞이 캄캄해졌습니다. 누가 이런 짓을 한 것일까요? 댓글은 수십 개가 달려 있었고 대부분이 은채와 도윤을 비난하는 내용이었습니다. 저렇게 난동 부리고 어떻게 상견례를 하냐? 서원채 대리, 아버지 완전 진상이네. 은채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너무나 억울했습니다. 진실은 전혀 다른데 사람들은 잘린 영상만 보고 판단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누군가 은채를 불렀습니다. 고개를 들어보니 팀장이 서 있었습니다. 그의 표정은 좋지 않았습니다. 잠깐 회의실로 와봐. 팀장의 목소리는 차가웠습니다. 은채는 무거운 발걸음으로 회의실로 향했습니다. 회의실 문이 닫혔고 팀장은 팔짱을 끼고 은채를 내려다보았습니다. 이게 뭐야? 회사 게시판에 내 이름이 도배가 됐잖아. 은채는 변명을 하고 싶었지만 팀장은 듣고 싶어 하지 않았습니다. 솔직히 말해봐. 뒷배 있는 거 맞아? 입사할 때 누구 소개로 들어온 거야? 은채의 입술이 떨렸습니다. 그녀는 정당하게 채용 절차를 거쳐 입사했음을 말하고 싶었지만 그럴 수 없었습니다. 은채는 아버지의 힘을 빌리지 않으려고 해오름 그룹이 아닌 다른 회사에 지원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녀는 자신이 정상적으로 입사했다는 것을 강조했습니다. 목소리는 떨렸지만 눈을 피하지 않았습니다. 팀장은 한숨을 내쉬며 상황이 곤란하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당분간 조용히 지내거나 휴가를 쓰는 것이 좋겠다고 조언했습니다. 은채는 그 말이 자신에게 나가라는 뜻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문제 해결 전까지 얼굴을 비치지 말라는 의미였죠. 회의실을 나와 자리로 돌아온 은채는 업무에 집중할 수 없었습니다. 동료들은 피하듯 눈을 마주치지 않았고 누군가는 대놓고 비웃었습니다. 점심시간이 되었지만 은채는 밥을 먹지 못하고 화장실에 숨어 울었습니다. 차가운 타일벽에 기대어 소리 없이 눈물을 흘리며 자신이 무엇을 잘못했는지 자문했습니다. 그녀는 단지 평범한 사람으로서 사랑받고 싶었고 재벌 회장의 딸이 아닌 서은채로서 결혼하고 싶었을 뿐이었습니다. 오후가 되어 자리로 돌아온 은채는 책상 서랍을 열었습니다. 그 안에는 사직 양식이 들어있었고 언젠가 쓰게 될지도 모른다고 생각해 미리 출력해둔 것이었습니다. 은채는 그 사직서를 손에 들고 한참을 바라보았습니다. 펜을 들어야 할지 이름을 적어야 할지 손이 떨렸습니다. 그때 휴대폰이 울렸고
화면에 뜬 이름은 오준혁이었습니다. 은채는 잠시 망설였지만 결국 전화를 받았습니다. 어쩌면 사과할지도 모른다는 작은 기대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보세요? 은채의 목소리는 힘이 없었습니다. 준혁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는 여전히 부드럽고 젠틀한 목소리로 회사에서 힘들다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은채의 심장은 쿵쾅거렸습니다. 준혁이 위로해주려나 미안하다고 말하려나 기대했지만 그는 조용히 지내는 것이 좋겠다고 말했습니다. 대응하면 더 커질 것이라고 했습니다. 은채는 실망했습니다. 조용히 지내라고요? 준혁 씨, 저 영상 봤어요. 완전히 편집된 거예요. 은채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준혁은 알고 있다고 했지만 지금 해명하려고 하면 더 시끄러워질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냥 시간이 지나면 잊혀질 거라고 말했습니다. 은채는 믿을 수 없었습니다. 억울하게 누명을 쓴 사람에게 그냥 참으라고요? 준혁 씨 나 믿어요? 그녀의 목소리는 간절했습니다. 제발 믿는다고 말해주세요. 전화기 너머로 짧은 침묵이 흐른 후 준혁은 은채의 체면이 걸린 문제라고 말했습니다. 은채의 심장은 얼어붙었습니다. 또 체면이었어요. 이 남자는 항상 체면이라는 말을 했습니다. 은채는 누가 그 영상을 올렸는지 물었습니다. 준혁은 잘 모르겠다고 대답했지만 은채는 그가 알고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어쩌면 그의 어머니가 한 일일 수도 있었고 아니면 그 자신이 직접 했을 수도 있었습니다. 준혁 씨, 이 전화 왜 한 거예요? 은채가 천천히 물었습니다. 준혁은 걱정돼서 라고 대답했습니다. 은채는 걱정이 가득한 표정으로 입가에 미소를 지었습니다. 걱정되면 편들어주는 거 아니에요? 진실을 밝혀주는 거 아니에요? 라고 생각했지만 준혁이 조용히 있으라고 한 말이 그녀를 더욱 불안하게 만들었습니다. 전화기 너머로 당황한 기색이 느껴졌습니다. 은채 씨, 지금 흥분한 것 같은데 나중에 다시 얘기하자. 라는 말에 은채는 단호하게 거절했습니다. 다시 얘기할 거 없어요. 준혁 씨가 어떤 사람인지 이제 확실히 알았으니까요. 그녀는 전화를 끊고 손이 떨렸지만 마음은 오히려 담담해졌습니다. 이제 정말 끝이구나. 마지막 남은 미련마저 사라졌습니다. 사직서를 내려다보며 천천히 서랍에 다시 넣었습니다. 아직은 아니었습니다. 이렇게 도망치듯 나갈 수는 없었습니다. 은채는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해가 기울어가며 노을이 번지고 있었습니다. 가슴이 아팠지만 동시에 어떤 결심이 생겨나고 있었습니다. 기다려. 진실은 반드시 밝혀질 거야. 은채는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눈물은 이제 멈추었습니다. 그 시각 서울 강남의 해오름그룹 본사 빌딩은 밤하늘 아래 우뚝 서 있었습니다. 건물 꼭대기에는 해오름그룹의 로고가 푸른 불빛으로 빛나고 있었습니다. 회장실은 40층 전체를 차지하고 있었고 넓은 통유리창 너머로 서울의 야경이 한눈에 들어왔습니다. 반짝이는 불빛들이 마치 별처럼 펼쳐져 있었습니다. 도윤은 그 야경을 등지고 커다란 책상 앞에 앉아 있었습니다. 상견례 때와는 달리 잘 재단된 고급 양복을 입고 있었고 그의 모습은 상견례 때와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택시를 타고 초라하게 호텔에 도착했던 그 사람이 맞나 싶을 정도였습니다. 책상 위에는 서류 더미가 쌓여 있었고 도윤은 그 서류들을 한 장 한 장 넘기며 읽고 있었습니다. 그의 눈빛은 차갑고 날카로웠습니다. 그때 똑똑하는 노크 소리가 났습니다. 도윤은 고개를 들지 않은 채 대답했습니다. 들어와. 문이 열리고 한 남자가 들어왔습니다. 김태겸, 해오름그룹의 전무이자 도윤의 오랜 측근이었습니다. 그는 20년 넘게 도윤 곁에서 일해온 사람으로 회사의 크고 작은 일들을 도윤과 함께 해결해왔습니다. 태겸이 책상 앞에 섰습니다. 그의 손에는 두꺼운 파일이 들려 있었습니다. 회장님, 요청하신 자료 정리했습니다. 도윤이 비로소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는 태겸에게서 파일을 건네받아 펼쳤습니다. 파일 표지에는 명진테크라는 글자가 적혀 있었습니다. 다 모았나? 도윤의 목소리는 낮고 차분했습니다. 네, 생각보다 많이 나왔습니다. 태겸이 대답했습니다. 그의 표정은 심각했습니다. 도윤은 파일을 넘기기 시작했습니다. 페이지마다 빼곡하게 적힌 내용들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납품 단가 부풀리기 정황, 품질 검사 조작 의혹, 허위 세금 계산서 발행 내역 등
하나같이 심각한 내용들이었습니다. 명진테크가 이 정도였어? 도윤이 물었습니다. 그의 눈썹이 살짝 찌푸려졌습니다. 네, 겉으로는 멀쩡해 보이는데 속을 파보니까 이렇습니다. 우리 계열사하고 거래하면서 납품 단가를 20% 이상 부풀렸고 품질 검사도 제대로 안 했습니다. 태겸이 설명했습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분노가 섞여 있었습니다. 도윤은 한참 동안 서류를 읽었습니다. 한 페이지 한 페이지를 꼼꼼히 확인했습니다. 그의 표정은 점점 더 굳어졌습니다. 도윤은 조용히 말했습니다. 알았는데 이런 식으로 돈을 벌었구만. 그의 목소리에는 경멸이 묻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오주혁이 기획팀장이라고 언급하며 그가 이 비리에 연루되어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태겸은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습니다. 네, 준혁이라는 사람이 실무를 총괄하고 있습니다. 아버지가 시키는 대로 다 했을 겁니다. 도윤은 파일을 책상 위에 내려놓고 의자에 몸을 기댔습니다. 잠시 생각에 잠긴 표정이었습니다. 태겸아, 도윤이 천천히 말했습니다. 내가 화가 나서 이러는 게 아니야. 그의 목소리는 의외로 차분했습니다. 솔직히 화가 안 나는 건 아니지. 내 딸이 그런 모욕을 당했는데 화가 안 나면 그게 사람이겠어? 태겸은 조용히 듣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도윤은 감정적으로 행동하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그건 내가 그 사람들과 같은 수준이 되는 거야. 그의 눈빛이 서늘하게 빛났습니다. 법은 마지막이야. 먼저 숨통부터 조여야 해. 태겸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는 도윤과 오랫동안 일해 이런 방식을 여러 번 보아왔습니다. 도윤은 항상 원칙대로, 절차대로 움직였습니다. 어떻게 하실 겁니까? 태겸이 물었습니다. 계열사와 협력사를 전수점검하라고 지시해. 정기적으로 하는 거니까 특별할 것 없어 보이겠지. 도윤이 말하자 태겸은 메모를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다른 건 없으신가요? 도윤은 잠시 생각하다가 대답했습니다. 중요한 건 티나지 않게 하는 거야. 우리가 보복한다는 인상을 주면 안 돼. 그냥 일상적인 업무처럼 보여야 해. 태겸은 고개를 끄덕이며 그 의미를 정확히 이해했습니다. 도윤은 자리에서 일어나 통유리창 앞으로 걸어가 서울의 야경을 내려다보았습니다. 수많은 불빛들이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그 불빛들 어딘가에 명진테크의 사무실도 있을 것입니다. 도윤은 나직하게 말했습니다. 명순의 집안이 급을 우습게 여기지. 그 등이 태겸을 향하고 있었습니다. 급이라는 건 돈이 많고 적고가 아니야. 사람 대미가 급이지. 태겸은 조용히 듣고 있었습니다. 그 사람들은 돈으로 급을 나눴어. 택시를 탔다고 무시하고 카드가 안 됐다고 비웃고. 도윤은 고개를 돌려 태겸을 바라보았습니다. 나는 그런 식으로 하지 않아. 정당하게, 합법적으로, 그리고 철저하게 대응할 거야. 그게 내 급이야. 태겸의 등줄기에 서늘한 기운이 흘렀습니다. 도윤 회장이 이렇게 말할 때는 정말로 무서웠습니다. 화를 내고 소리를 지르는 것보다 이렇게 차분하게 말할 때가 더 무서웠습니다. 소송은 나중에 생각하자. 지금 당장 고소하면 시끄러워지기만 해. 먼저 그쪽 숨통부터 조여야 해. 도윤이 말했습니다. 거래가 끊기고 돈줄이 막히고 신용이 떨어지면 저절로 무너지게 되어 있어. 우리가 직접 손을 대지 않아도 돼. 태겸이 대답했습니다. 알겠습니다, 회장님. 바로 진행하겠습니다. 도윤은 고개를 끄덕이며 다시 야경을 바라보았습니다. 은채한테는 말하지 마. 그 애는 그냥 일상으로 돌아가면 돼. 아빠가 알아서 할 테니까. 태겸이 문 쪽으로 향하다가 멈추었습니다. 회장님, 도윤이 대답했습니다. 응, 아가씨는 많이 힘드실 거야. 도윤은 회사 게시판에 올라온 이상한 글에 대해 걱정했습니다. 그의 어깨가 살짝 움찔했지만 그는 은채가 회사에서 겪고 있는 일들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 문제도 결국 해결될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시간이 걸리겠지만 그는 딸에 대해 이야기할 때마다 목소리가 부드러워졌습니다. 진실은 언젠가 밝혀질 것이고 거짓은 오래가지 못할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태겸이 고개를 숙여 인사하고 회장실을 나가자 도윤은 다시 혼자가 되었습니다. 그는 한참 동안 야경을 바라보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그러다 책상 위에 놓인 액자를 집어들었습니다. 그 안에는 어린 은채의 사진이 들어있었고 초등학교 입학식 때 찍은 모습이었습니다. 활짝 웃고 있는 딸의 모습에 도윤의 눈가가 촉촉해졌지만 그는 눈물을 흘리지 않았습니다. 대신 조심스럽게 액자를 내려놓으며 나직하게 말했습니다. 아빠가 지켜줄게. 내 눈물은 아빠가 다 갚아줄 거야. 밤은 깊어가고 있었지만 도윤은 불을 끄지 않았습니다. 그의 책상 위에는 검토해야 할 서류들이 쌓여 있었고 조용한 전쟁이 시작되었습니다.
총소리 없이 진행되는 전쟁이었지만 그 결과는 매우 잔인할 것임을 그는 알고 있었습니다. 명진테크는 아직 아무것도 모르고 있었고 거대한 파도가 다가오고 있다는 사실을 인지하지 못했습니다. 일주일이 지나고 명진테크에는 이상한 일들이 벌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작은 변화로 시작되었습니다. 거래처에서 전화가 왔고 평소와 다른 말투로 이번 발주권은 잠시 보류하겠습니다 라는 말을 들었습니다. 이유를 물어도 내부 검토 중이라는 말만 반복했습니다. 명수는 처음에는 대수롭지 않게 여겼지만 그 일이 한 군데가 아니라 2군데, 3군데에서 발생했습니다. 일주일 만에 5군데 거래처가 같은 말을 했습니다. 발주 보류합니다. 명수의 이마에 주름이 깊어졌습니다. 그는 사무실 책상에 앉아 거래처 목록을 펼쳐놓고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도대체 왜 이러는 거지? 뭐가 문제야? 그때 비서가 급하게 들어왔습니다. 대표님, 큰일 났습니다. 해오름그룹 계열사에서 연락이 왔는데 협력사 재심사를 한다고 합니다. 명수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재심사? 갑자기 왜? 정기 점검이라고 하는데 저희가 집중감사 대상에 포함됐다고 합니다. 그의 손이 부르르 떨렸습니다. 해오름그룹은 명진테크의 가장 큰 거래처였고 매출의 40% 이상이 그곳과의 거래에서 나왔습니다. 그런데 재심사를 한다고 하니 명수의 머릿속이 복잡해졌습니다. 설마 그 남자가 관련이 있는 건가? 그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 사람은 그냥 퇴직한 사람이었잖아. 하지만 불안감은 쉽게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며칠 후 상황은 나빠졌습니다. 재심사 결과 명진테크의 납품 단가가 시장 평균보다 20% 이상 높다는 지적이 나왔고 품질검사 서류에서도 문제가 발견되었습니다. 해오름그룹 계열사는 공식적으로 거래 중단을 통보해왔습니다. 리스크 관리 차원이라는 이유로 반박할 여지가 없는 명확한 이유였습니다. 그 소식이 업계에 퍼지자 다른 거래처들도 비슷한 반응을 보였습니다. 명수는 상황이 점점 악화되고 있음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해오름그룹과의 거래가 끊겼다는 소문이 퍼지면서 회사의 위기가 더욱 심각해졌습니다. 전화기는 계속 울렸지만 좋은 소식은 하나도 없었습니다. 거래 취소와 납품 연기, 계약 재검토에 대한 나쁜 소식만이 들려왔습니다. 회사의 통장 잔고는 눈에 띄게 줄어들기 시작했습니다. 들어오는 돈은 없는데 나가는 돈은 그대로였기 때문입니다. 직원 월급, 사무실 임대료, 세금 등 고정 지출은 기다려주지 않았습니다. 명수는 은행에 연락해 대출 연장을 요청했습니다. 거래처와의 관계가 기뻤던 은행이니 당연히 도와줄 것이라 생각했지만 은행의 대답은 차가웠습니다. 신용등급이 하락해 대출 연장이 어렵다는 것이었습니다. 명수는 충격에 빠졌습니다. 신용등급이 떨어졌다는 말에 의아해하며 이유를 물었습니다. 주요 거래처와의 계약이 해지되면서 매출 전망이 불투명해졌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명수는 손이 떨리는 것을 느끼며 모든 것이 동시에 무너지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은행은 대출 연장을 거절한 것뿐만 아니라 기존 대출금의 일부를 회수하겠다는 통보까지 해왔습니다. 3개월 내에 5억 원을 상환하라는 요구는 지금 회사 상황에서는 감당할 수 없는 금액이었습니다. 명수는 머리를 감싸며 예전의 인맥들에게 도움을 요청하기로 결심했습니다. 하지만 그들 모두가 힘든 상황이라며 도움을 줄 수 없다고 했습니다. 위에서 내려온 지침이라는 말이 명수의 귀에 걸렸습니다. 도대체 누가 이런 지침을 내린 것인지 궁금해졌습니다. 그때 상견례에서 만났던 남자의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낡은 정장을 입고 카드도 안 되던 그 남자가 마지막에 했던 말이 기억났습니다. 급이 다르다고 하셨죠? 명수는 그 말이 불길하게 느껴졌습니다. 그날 밤 명수는 소파에 앉아 술을 마시며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정희가 걱정스러운 얼굴로 다가왔습니다. 여보, 왜 그래요? 무슨 일이에요? 명수는 고개를 들지 않고 대답했습니다. 다 틀어졌어. 정희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무슨 소리예요? 명수는 거래처가 다 끊겼고 은행에서는 돈을 갚으라고 한다고 말했습니다. 정희는 소파에 털썩 주저앉으며 손이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갑자기 왜 그래요? 명수는 빈 술잔을 테이블에 내려놓으며 말했습니다. 그 상견례, 그 남자 뭔가 있는 것 같아. 정희의 눈이 커졌습니다. 정말 가난한 사람이 맞을까?
명수는 모든 것이 그 상견례 이후로 꼬이기 시작했다고 말했습니다. 정희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그녀도 무언가를 느끼고 있었습니다. 정희는 그때 휴대폰이 울리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카드사에서 온 문자였습니다. 귀하의 카드가 한도 초과로 승인 거절되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정희는 믿을 수 없었습니다. 그녀의 카드 한도가 높았기 때문입니다. 급히 카드사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제 카드 한도가 왜 줄었나요? 고객 상담원이 대답했습니다. 신용 등급 변동으로 인해 한도가 조정되었습니다. 정희는 손에서 휴대폰이 미끄러질 뻔했습니다. 신용 등급이 떨어졌다고요? 그 순간 상견례 날의 장면이 떠올랐습니다. 도윤의 카드가 승인 거절되었을 때 자신이 했던 말들이 떠오릅니다. 딱 티나잖아. 급이 다르다. 그때 자신이 얼마나 우쭐했는지 이제 그 말이 자신에게 돌아오고 있었습니다. 카드 승인이 거절되고 신용 등급이 떨어지는 상황이 이제 자신의 현실이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정희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분노인지 두려움인지 모를 감정이 밀려왔습니다. 이게 다 그 집 때문이야. 그 상견례 때문이라고. 정희는 소리쳤습니다. 하지만 그 외침은 텅 빈 거실에 메아리칠 뿐이었습니다. 준혁의 방은 어두웠습니다. 그는 상황을 알고 있었습니다. 회사가 흔들리고 아버지가 무너지고 어머니가 불안해하는 것을 알고 있었지만 그는 아무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준혁은 어둠 속에서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은채에게 전화를 해볼까? 사과를 하면 뭔가 달라질까? 그는 휴대폰을 집어들었습니다. 은채의 번호를 찾았지만 결국 전화를 걸지 못했습니다.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랐기 때문입니다. 창밖으로 서울의 밤하늘이 보였습니다. 구름이 달을 가리고 있었습니다. 어둡고 답답한 밤이었습니다. 명진테크의 상황은 날이 갈수록 나빠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아직 몰랐습니다. 이게 시작에 불과하다는 것을. 어느 날 오후 명진테크 집에 우편물이 도착했습니다. 고급스러운 봉투였고 금색 테두리가 둘러져 있었습니다. 뒷면에는 해오름 그룹이라는 글자가 양각으로 새겨져 있었습니다. 정희는 봉투를 집어들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요즘 들어오는 우편물은 청구서나 독촉장이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건 달랐습니다. 분명 좋은 소식이었습니다. 봉투를 열자 금박으로 장식된 초대장이 나왔습니다. 반짝이는 글자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해오름 그룹 창립 35주년 기념 리셉션에 귀하를 초대합니다. 정희의 심장이 쿵쾅거렸습니다. 해오름 그룹 리셉션이라니 인사들이 다 모이는 자리였습니다. 그런 곳에 초대장이 온 것입니다. 여보, 이것 좀 봐요. 정희가 거실로 뛰어갔습니다. 명수는 소파에 앉아 멍하니 TV를 보고 있었습니다. 요즘 그는 늘 그랬습니다. 회사 일이 꼬이면서 의욕을 잃은 것 같았습니다. 이게 뭔지 알아요? 해오름 그룹 리셉션 초대장이에요. 정희가 초대장을 남편 앞에 내밀었습니다. 명수의 눈이 조금 커졌습니다. 해오름 그룹에서 왜? 몰라요. 그런데 이건 기회예요. 아마 관계를 풀어보라는 뜻 아니겠어요? 정희의 목소리는 들떠 있었습니다. 요즘 답답하고 불안하기만 했는데 한 줄기 빛이 보이는 것 같았습니다. 거기 가면 해오름 그룹의 높은 분들을 만날 수 있잖아요. 잘 말씀드리면 거래도 다시 트이고 상황이 나아질 수 있을 거예요. 명수는 반신반의하는 표정이었습니다. 하지만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은 심정이었습니다. 그래, 이제 가보자. 이렇게 앉아있을 수는 없으니까. 리셉션 당일 아침, 정희는 분주하게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미용실에서 머리를 다듬고 옷장에서 가장 비싼 드레스를 꺼냈습니다. 다이아몬드 목걸이도 걸었습니다. 예전에 사업이 잘 될 때 샀던 것이었죠. 거울을 보며 스스로를 다독였습니다. 오늘이 마지막 기회야. 반드시 잘해야 해. 명수도 양복을 차려입었습니다. 예전처럼 당당한 표정은 아니었지만 사업가의 모습을 유지하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러나 준혁은 함께 가지 않았습니다. 회사 일로 바쁘다는 핑계를 대었지만 사실 얼굴을 내밀기가 부끄러웠던 것입니다. 저녁 7시, 정희와 명수는 리셉션이 열리는 호텔에 도착했습니다. 호텔 앞에는 고급 승용차들이 줄지어 있었고 발레 파킹 직원들이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화려하게 차려입은 사람들이 로비로 들어가고 있었습니다. 정희는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이런 자리에 온 게 얼마만인지. 예전에는 당연하게 드나들던 곳이었지만 요즘은 발도 들여놓기 힘들었습니다. 연회자는 호텔의 가장 큰 홀이었습니다. 천장에는 거대한 샹들리에가 걸려 있었고 벽면에는 해오름 그룹의 역사를 담은 사진들이 전시되어 있었습니다. 재계 인사들, 정치인들, 유명인들이 곳곳에서 담소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기자들도 많았고 카메라 플래시가 연신 터졌습니다. 정희는 본능적으로 자세를 바로잡았습니다. 혹시 카메라에 찍힐지도 모르니까요. 여보, 저기 아는 사람 있어요? 정희가 주변을 둘러보며 물었습니다. 명수도 눈을 굴리며 아는 얼굴을 찾았습니다. 하지만 쉽지 않았습니다. 예전에 알던 사람들은 눈을 피하거나 못 본 척했거든요. 정희의 얼굴이 점점 굳어갔습니다. 왜 다들 나를 피하지? 내가 뭘 잘못했다고? 그때 홀 앞쪽 무대에 조명이 집중되었습니다. 사회자가 마이크를 잡고 나왔습니다. 신사숙녀 여러분, 잠시 주목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자리를 빛내주신 해오름그룹 회장님을 모시겠습니다. 정희의 귀가 쫑긋해졌습니다. 해오름그룹 회장이라면 대단한 인물이었습니다. 이 자리에서 그분과 인사라도 나눌 수 있다면 상황이 달라질지도 몰랐습니다. 정희는 무대 쪽으로 시선을 고정했습니다. 커튼 뒤에서 누군가 걸어 나오고 있었습니다. 조명이 그 사람을 비추었습니다. 그 순간 정희의 심장이 멈추는 것 같았습니다. 무대 위에 선 사람은 택시를 타고 왔던 그 남자였습니다. 낡은 정장을 입고 나타났던 그 남자, 카드가 안 들어서 비웃었던 그 남자, 물잔을 내려치고 파혼을 선언했던 그 남자, 서도윤이 해오름그룹의 회장이었습니다. 정희의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옆에 있던 명수도 굳어버렸습니다.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게 무슨 일이야? 어떻게? 말도 안 돼. 사회자의 목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해오름그룹 창업주이신 서도윤 회장님이십니다. 홀 전체에 박수가 쏟아졌습니다. 도윤은 단정한 양복 차림으로 무대 위에 서 있었습니다. 상견례 때와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위엄 있고 당당하며 이 자리의 주인공이었습니다. 정희는 숨을 쉴 수가 없었습니다. 가슴이 조여드는 것 같았습니다. 그녀가 급이 다르다고 비웃었던 그 사람이 사실은 자신보다 훨씬 높은 급의 사람이라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도윤이 짧은 인사말을 했지만 정희는 그 말이 귀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머릿속이 하얗게 변해버렸거든요. 인사말이 끝난 후 도윤이 무대에서 내려왔습니다. 그리고 그의 옆에 한 여자가 다가왔습니다. 단정한 드레스를 입은 젊은 여성이었습니다. 그 여자는 은채였습니다. 은채가 아버지 옆에 서 있었고 그녀의 모습은 이전과 달라졌습니다. 더 이상 위축된 표정이 아니었습니다. 어깨를 펴고 고개를 들고 당당하게 서 있었습니다. 사회자가 다시 마이크를 잡고 서도윤 회장님의 따님인 서은채님을 소개했습니다. 정희는 무릎이 꺾일 것 같았습니다. 은채가 해오름그룹 회장의 딸이었다니 믿을 수 없었습니다. 상견례 때 정희가 했던 말들이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습니다. 택시 타고 왔냐고, 급이 다르다고, 찢어지게 가난한 사람이라고 했던 모든 말들이 비수가 되어 자신의 가슴을 찔렀습니다. 기자들의 플래시가 연신 터졌습니다. 사람들은 도윤과 은채에게 인사를 하려고 주위를 둘러쌌습니다. 정희와 명수는 구석에 서서 그 광경을 바라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때 은채의 시선이 홀을 훑다가 정희와 마주쳤습니다. 그 순간은 단 1초 정도였습니다. 은채는 아무런 표정 변화 없이 시선을 돌렸습니다. 마치 모르는 사람을 보듯이요. 그 무심한 시선이 정희에게는 천마디 말보다 더 아팠습니다. 명수가 정희의 팔을 잡고 나가자고 했습니다. 여기 더 있으면 안 된다고 말했습니다. 정희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분함인지 수치심인지 모를 감정이 북받쳤습니다. 어떻게 이럴 수가 있냐고 정희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두 사람은 연회장을 빠져나왔습니다. 화려한 조명과 웃음소리를 뒤로 하고 어둑한 복도를 걸었습니다. 정희의 하이힐 소리가 텅 빈 복도에 허무하게 울렸습니다. 호텔을 나서며 정희는 뒤를 돌아보았습니다. 연회장의 불빛이 창문을 통해 새어나오고 있었습니다. 저 안에서는 여전히 파티가 한창일 것입니다. 자신들만 쫓겨나듯 나온 것이었습니다. 그 사람이 회장이었다니, 해오름그룹 회장이었다고? 정희가 중얼거렸습니다. 목소리에 힘이 없었습니다. 우리가 급이 어쩌고 했는데 진짜 급이 다른 건 저쪽이었다고. 명수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도 충격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차에 올라타고 시동을 걸었습니다. 호텔의 불빛이 점점 멀어졌습니다. 정희는 창밖을 바라보며 이를 악물었습니다. 이대로 끝날 순 없다고, 절대 이대로 당하고만 있을 순 없다고 마음속으로 다짐했습니다. 정희의 눈에 도끼가 서 있었습니다. 아직 포기할 때가 아니었습니다. 마지막 카드가 남아 있었습니다. 그 편집된 영상으로 여론전을 펼치면 뭔가 달라질 수 있을지도 모른다고 생각했습니다. 밤하늘에 구름이 달을 가리고 있었습니다. 폭풍 전야 같은 밤이었습니다.
진짜 싸움은 이제부터 시작될 터였습니다. 리셉션에서 망신을 당한 후에도 정의는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독해졌습니다. 이대로 무너질 수는 없었습니다. 30년 넘게 쌓아온 자존심이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정의는 밤새 계획을 세웠습니다. 손에는 그날 몰래 촬영해둔 영상 파일이 있었습니다. 도윤이 물잔을 내리치는 장면만 편집한 영상이었습니다. 이걸로 여론을 뒤집어야 한다고 정의는 중얼거리며 노트북 앞에 앉았습니다. 떨리는 손가락으로 키보드를 두드렸습니다. 며칠 후 영상이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제목은 자극적이었습니다. 재벌 회장의 충격적인 갑질, 상견례에서 물잔 난동이라는 제목이었습니다. 영상은 삽시간에 퍼졌습니다. 조회수가 하루 만에 10만을 넘겼습니다. 댓글이 수천 개씩 달렸습니다. 재벌이라고 저래도 되는 거냐고, 돈이 모든 것을 해결해 주냐고 비난하는 댓글들이 이어졌습니다. 정의는 과연 모든 것이 돈으로 해결될 수 있다고 생각했을까? 갑질의 끝판왕이 되어버린 해오름 그룹에 대한 불매운동이 시작되었고 여론이 일기 시작했다. 뉴스에서도 이 사건을 다루기 시작하며 재벌의 민낯이라는 제목으로 기사가 쏟아졌다. 정의는 이 모든 상황에서 희망을 느꼈고 반격이 시작되고 있다고 생각했다. 돈이 전부가 아니라 여론이 무섭다는 것을 깨달았다. 정의는 남편에게 의기양양하게 말했다. 그러나 명수는 불안한 표정이었고 아내를 말리지 못했다. 해얼음 그룹 본사 앞에는 시위대가 모이기 시작했고 피켓을 들고 구호를 외쳤다. 주가도 흔들리며 하루 만에 3%가 빠졌다. 인터넷 커뮤니티에서는 해오름 그룹 제품을 사지 말자는 불매운동 이야기가 퍼졌다. 정의는 모든 것이 자신의 계획대로 진행되고 있다고 믿었다. 드디어 복수를 하고 있다고 생각하며 오만한 사람들에게 한 방 먹이고 있다고 믿었다. 하지만 그녀는 모든 것이 더 큰 파멸의 시작이라는 것을 몰랐다. 해오름 그룹은 긴급 기자회견을 열기로 결정했고 서울 중심부의 프레스센터에는 기자들이 가득 모였다. 카메라가 줄지어 서고 플래시가 번쩍였다. 정의와 명수도 그 소식을 듣고 TV 앞에 앉아 생중계를 지켜보았다. 준혁도 옆에 있었고 세 사람 모두 긴장한 표정이었다. 기자회견장 단상에 도윤과 은채가 나란히 앉았고 그 옆에는 해오름 그룹의 법무팀장이 있었다. 도윤이 마이크 앞에 섰고 그의 표정은 차분했다. 그는 오늘 이 자리를 빌려 진실을 말씀드리겠다고 말했다. 기자들이 일제히 펜을 들었고 카메라가 도윤의 얼굴을 클로즈업했다. 그는 최근 인터넷에 퍼진 영상이 심각하게 편집된 것이라고 밝혔다. 그리고 그날 상견례의 원본 영상을 공개하겠다고 말했다. 정의의 얼굴은 하얗게 질렸고 원본 영상이 공개되기 시작했다. 상견례 호텔 룸에서 촬영된 영상은 처음부터 끝까지 잘리지 않은 완전한 영상이었다. 영상 속에서 정의는 택시로 상견례가 장난이냐? 봐라, 딱 티나잖아. 급이 다르다고 위로금이야. 라고 말했다. 기자들 사이에서 웅성거림이 퍼졌고 카메라가 쉴 새 없이 셔터를 눌렀다. 영상은 계속 진행되었고 정의가 도윤의 옷깃을 잡고 소리 지르는 장면, 복도에서 난동을 부리는 장면까지 모든 것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다. TV 앞에서 지켜보던 정의의 입이 벌어졌고 손이 부들부들 떨렸다. 법무팀장이 마이크를 잡고 추가로 말했다. 인터넷에 유포된 편집 영상에 대해 디지털 포렌식을 실시한 결과 원본에서 의도적으로 편집되었음이 확인되었다고 밝혔다. 편집 흔적과 업로드 경로 추적 결과 최초 유포자가 특정되었고 상견례 이후 서원채 씨의 직장에 유포된 익명 글들의 출처도 확인되었다. 동일한 IP 주소에서 작성된 것으로 밝혀졌다. 기자들이 순식간에 소란스러워졌고 도윤이 다시 마이크 앞에 섰다. 그의 목소리는 낮지만 단호했다. 마지막으로 명진테크의 비리 내역에 대해 언급하며 납품당 부풀리기, 품질검사 조작, 허위 세금 계산서 발행 관련 자료를 공개하겠다고 말했다. 정의의 충격이 가시지 않은 가운데 언론사에 배포된 내용은 이미 검찰에 고발된 상태였습니다. 명수의 얼굴은 흑빛으로 변했고 준혁은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정의는 소파에 주저앉으며 기자회견이 끝나자마자 여론이 완전히 뒤집힌 것을 느꼈습니다. 10분도 안 되어 인터넷 댓글이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헐, 완전 반전이네. 진짜 갑질한 건 저쪽이었잖아. 편집해서 여론까지 조작하다니 소름. 명진테크의 비리 문제도 드러났습니다. 정의가 올렸던 글들은 순식간에 삭제되었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모든 것이 드러난 그날 밤 경찰이 명진테크 사무실에 들이닥쳤습니다. 압수수색이 진행되었고 직원들은 놀란 눈으로 지켜보았습니다. 이틀 후 명수와 정의는 경찰에 출석했습니다.
혐의는 허위사실 유포, 명예훼손, 업무방해 등 여러 가지였습니다. 정희는 경찰서 계단을 오르면 기자들에게 둘러싸였고 플래시가 미친 듯이 터졌습니다. 그녀는 고개를 숙인 채 얼굴을 가렸습니다. 예전에 중요하게 여겼던 체면은 이미 산산조각이 나 있었습니다. 준혁은 마지막으로 은채에게 연락을 시도했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메시지를 보냈지만 답장은 오지 않았습니다. 몇 시간을 기다려도 며칠을 기다려도 은채는 준혁을 완전히 차단해버렸습니다. 준혁은 빈 휴대폰 화면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체면 때문에, 어머니 때문에, 집안 때문에 은채를 지켜주지 못한 결과로 모든 것을 잃었습니다. 사랑도, 미래도, 회사도요. 일주일 후 서울의 한 카페에서 도윤과 은채가 마주 앉아 있었습니다. 창밖으로 가을 햇살이 따뜻하게 쏟아지고 있었습니다. 은채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아빠, 이렇게까지 하실 필요 있었어요? 도윤은 커피잔을 내려놓으며 딸을 바라보았습니다. 뭐가? 그 사람들이요. 이미 충분히 망했잖아요. 더 이상 안 해도 되지 않았어요? 도윤은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그러다가 은채의 손을 잡았습니다. 은채야, 아빠가 한 건 복수가 아니야. 은채가 고개를 갸우뚱했습니다. 그럼 뭐예요? 진실을 밝힌 거지. 거짓으로 사람을 모함하던 안 된다는 걸 보여준 거야. 도윤의 눈빛이 부드러워졌습니다. 택시는 시험이었어. 아빠가 어떤 사람인지 숨기고 저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인지 확인하려고 했던 거야. 은채는 아버지의 말을 조용히 들었습니다. 그러나 도윤의 목소리는 살짝 떨렸습니다. 내가 회사에서 당한 일들, 익명글 때문에 힘들어했던 것들, 그건 아빠 마음을 찢어놓았어. 그래서 반드시 진실을 밝혀야 했어. 은채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아빠, 도윤이 딸의 손을 꼭 쥐었습니다. 이제 넌 누구 앞에서도 고개 숙일 필요 없어. 당당하게 살아. 내 가치는 내가 정하는 거야. 은채는 고개를 끄덕이며 눈물을 닦았습니다. 아버지의 손은 따뜻했습니다. 그 따뜻함이 온 몸으로 퍼져나갔습니다. 카페 창밖으로 가을 하늘이 높고 푸르렀습니다. 모든 것이 끝났습니다. 아니, 새로운 시작이었습니다. 은채는 처음으로 진심 어린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렇지 않았습니다. 사람의 가치가 그 사람의 진정한 모습입니다. 오늘 우리는 진정한 가치가 무엇인지 세상에 알렸습니다. 여러분은 오늘 이야기를 어떻게 느끼셨나요? 혹시 누군가에게 무시당한 경험이 있으신가요? 그 억울함과 분함을 저희는 잘 압니다. 하지만 기억하세요. 진심은 반드시 드러나고 거짓은 결국 무너집니다. 진정한 가치는 외적인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내면에 있습니다. 한정의 부부는 오만함과 거짓으로 모든 것을 잃었지만 서원채는 아버지의 사랑과 믿음 속에서 누구 앞에서도 당당한 사람으로 다시 일어섰습니다. 때로는 인생에서 가장 초라해 보이는 순간이 상대방의 진심을 시험하는 중요한 순간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곁에도 낡은 정장을 입고 택시를 타고 온 그러나 진주보다 빛나는 마음을 가진 분들이 계실 것입니다. 오늘 이야기가 우리 모두에게 사람을 겉모습으로 판단하지 않도록 돌아보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영상이 조금이라도 위로가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으로 응원해주세요. 여러분의 클릭이 저희에게 큰 힘이 됩니다. 그럼 다음 이야기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